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오늘 새벽 일본 총리의 이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발언 직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4척이 독도로 직행, 미국은 즉시 위기 경보를 발령했고 국무부 내부에서는 동맹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완전한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고도 발표도 분노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움직였고 미국은 격앙됐고 한국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침묵이 곧 전 세계를 뒤집을 결정적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잠시 후 그 전모를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참여가 더 큰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4개의 점이 찍혀 있었죠. 일본 이지스 구축함, 독도를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이 실시간 위성 영상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하퍼, 미국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수석 분석관입니다. 숫자와 문서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숫자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하시 에미코가 국회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 일본 해상자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일본, 독도 주변 해역 진입 선언. NHK는 생중계를 시작했고 블룸버그는 환율 폭락을 보도했죠. 상황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이 이상했죠. 없습니다. 없다고? 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6시간, 9시간째였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없었고 군동원 명령도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불이 꺼진 것처럼 조용했죠. 상황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일본 구축함이 점으로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독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중얼거렸죠. 한국이 겁먹은 건가? 국방장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안 됐거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400페이지 일본 외무성이 보낸 보고서였죠. 지도, 판례, 역사 문헌, 위성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일본이 우세해 보였죠.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상당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로선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죠. 침묵이 2가지 의미일 수 있네. 겁먹었거나 준비가 끝났거나.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퍼,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한국에요? 그래.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뭘 준비했는지 눈으로 보고 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 동해, 제 외삼촌이 전사한 바다였죠.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 조종사였던 외삼촌은 동해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가족들은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을 원망했고 아버지는 차라리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그 감정을 숫자로 묻었습니다. 데이터로, 문서로, 냉정함으로요. 하지만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덧붙였죠. 하퍼,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야. 동맹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일이거든. 신중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는 순간 스크린 속 점 4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인천공항 입국장,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이었죠. 15년 만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1명, 회색 양복에 안경,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선우입니다. 외교부 국제법 국장이죠. 악수는 짧았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어디로요? 동해 기지입니다. 지금요? 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자 차는 곧바로 출발했죠. 고속도로, 터널, 산,
그리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응도 안 합니까? 김선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대응 중입니다. 지금요? 네. 하지만 세계 언론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우리는 조용히 일합니다. 다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워싱턴에선 한국이 일본에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판단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차창 밖으로 동해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군함 한 척이 보였죠. 저기 보이는 게 우리 기지입니다. 김선우가 가리킨 곳은 해안가 절벽 아래였습니다. 거대한 철문, 경비 초소, 그리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보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죠. 3층, 4층, 5층. 계속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간,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스크린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3차원 해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군복, 어깨에 달린 별, 제독이었죠. 윤지우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게 뭡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지우 제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죠. 우리가 조용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바다눈, CI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눈이요? 네.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통합해양 감시망이죠. 화면 속에서 4개의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일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윤지우 제독이 말했죠. 속도, 방향, 엔진 출력, 통신 빈도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오래 준비했습니다. 조용히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조용해서 불안하셨다면 오늘 그 이유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우 제독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해 전역입니다. 3차원 지도가 회전했습니다. 파란 바다 위로 수백 개의 점들이 떠올랐죠. 초록색 점은 우리 함정입니다. 노란색은 민간 선박, 빨간색은 군사 목표.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4개가 지금 독도로 향하는 일본 구축함이죠.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속도, 방향, 심지어 엔진 회전수까지요.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블레이저,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한설아입니다. 국방부 민간 자문입니다.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위성 군집 12개가 동해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4시간마다 전 해역을 스캔하죠. 해저 음향망이 300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잠수함 엔진 소리까지 포착합니다. 연안 레이더 57개소, 함정 탑재 레이더 23개.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이 만든 겁니까? 한설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조용히요. 윤지우 제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퍼 분석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3년 전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해역 지도, 똑같은 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에 보고한 자료죠.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눈치챘죠. 이거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윤지우 제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데이터를 받아갔습니다. 안보협력 명목으로요. 그걸 자기들 이름으로 바꿔서 보고했죠. 미국에도, 유엔에도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일본의 독자 감시 능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한설아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일본은 망원경을 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망원경엔 우리 렌즈가 들어가 있었죠. 저는 400페이지짜리 일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화려한 지도들,
정밀한 데이터들, 위성 사진들이요. 그게 전부 한국에서 나온 거였다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까? 윤지우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전에 끊었습니다. 끊었다고요? 네. 모든 라인을요. 화면 속 일본 구축함 4척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코스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속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눈먼 상태입니까? 정확합니다. 윤지우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눈멀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직은요. 한설아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구축함 한 척이 크게 보였죠. 저 배는 지금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성 신호 없이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함정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늘렸죠. 소리 없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미국보다 조용하게요. 윤지우 제독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네바 국제회의장 19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국제학자단 21명도 배석했죠. 긴급 소집된 국제해양법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된다는 거요. 일본 대표단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15명,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죠. 그들 뒤로 거대한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LED 화면, 프로젝터, 노트북 6대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가와무라 류이치가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3차원 지도가 펼쳐졌고 드론 촬영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역사 문헌이 하나씩 나타났고 국제 판례가 인용됐죠. 40분 동안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주변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일본이 준비를 철저히 했군. 옆자리 프랑스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가와무라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입증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의상이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일본 쪽으로 기울었죠. 이제 대한민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3명뿐이었죠. 김선우 국장, 그리고 2명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든 건 낡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로젝터는요? 누군가 물었죠. 김선우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김선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화면 대신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젝터 대신 기록을 가져왔죠. 그가 첫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삼국사기 서기 512년 기록입니다. 우상구, 지금의 독도를 신라가 복속시켰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책, 고려사 지리지 1274년입니다.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조선의 영토로 기록돼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 칙령, 독립 후의 행정 문서들이었죠.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김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독도 근무 일지입니다. 1952년부터 현재까지 73년간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일본어로 쓰인 문서였습니다. 1879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선우가 천천히 읽었죠. 울릉도 외일도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해석하자면 울릉도와 또 하나의 섬은 일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김선우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일본 정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선우가 덧붙였습니다. 방금 일본이 40분간 보여준 자료는 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를 쓴 사람도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가와무라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선우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프로젝터가 없어도 빛납니다.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일본의 패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복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수근거렸죠. 일본이 자기 문서로 무너질 줄이야. 태정관 지령이 진짜였어. 확인해봐야겠지만 저 정도 배짱이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NHK 긴급 속보 확인하세요. NHK 일본 공영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생중계 화면을 켰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 사토 아키오 씨가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70대 노인,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도 해역 감시, 우리가 독자 기술로 한다고 보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70% 이상의 데이터가 한국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 이름으로 바꿔 보고했죠.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외무성 건물 앞이었죠.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외무성 정책심의관 우에다입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라고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숨겼습니까? 우에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국민 지지율, 선거, 그런 것들 때문이었죠. 제네바 회의장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일본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도쿄 증시 폭락 중. 개장 15분 만에 9% 하락. 또 한 통. 1시간 만에 14%. 거래 중단. 그리고 또 다카하시 총리 지지율 한 자릿수. 복도 저편에서 가와무라 조약국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국장님, 내부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30년간 알고도 숨긴 겁니까? 국민을 속인 겁니까? 가와무라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죠. 저는 다만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까? 가와무라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와무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한국은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뒀죠. 도쿄 증권거래소 개장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죠.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1시간도 안 돼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죠. 30년 거짓말. 요미우리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다. 아사히 신문도 똑같았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도쿄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30년간 세금으로 뭘 한 거냐. 총리는 사퇴하라.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죠. 다카하시 총리의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내각 강요 5명이 연달아 사임했고 여당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총리 관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총리가 단상에 섰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박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무너졌죠. 같은 시각 서울 정부청사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일본 정부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대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가 문서를 펼쳤죠. 첫째, 과거 조작에 대한 공식 사과. 둘째, 해양 감시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 약속. 셋째, 이를 전제로 경제에너지 재난 분야 협력 패키지 제공.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협력이라고요? 지금 일본을 돕겠다는 겁니까? 대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30년의 거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미래까지 닫을 순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합니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로 바다를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신뢰로 지킬 생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한국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발로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냉철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나라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온 호출이었습니다. 하퍼,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려. 플로리다 대통령 별장, 비공개 국가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6명이었죠.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 합참의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워커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하퍼, 자네가 직접 봤지. 설명해봐.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다눈 시스템은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한국 데이터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일본 정보는? 대부분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30년간 우리가 속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 내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숨겼죠. 워커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뢰가 깨졌군.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 거야.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퍼, 자네 개인적 의견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북아 전략을 재편해야 합니다. 한국 중심으로요. 국방장관이 반문했습니다. 일본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15년간요. 기술도, 기록도, 신뢰도 모두 갖췄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짓말로 버텼죠. 워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결정하지. 이틀 후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죠. 워커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째,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존중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둘째, 동북아 해양안보의 핵심 파트너를 한국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일본 기자들이 술렁였죠. 셋째,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신뢰 회복 시까지 단계적으로 재검토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는 사실상 일본을 포기하는 겁니까? 워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동맹의 안보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나라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원칙을 따릅니다. 힘이 아닌 진실을 따르죠.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북아의 축이 조용히 옮겨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친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죠. 동맹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외삼촌을 떠올렸습니다. 1952년 동해상공에서 전사한 조종사요. 그는 한국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년이 지나서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유엔 총회, 뉴욕 본부 대회의장이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관련 결의안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83개국, 반대 0, 기권 일부.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결의안 가결.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독도였습니다. 한국 정부 주최 기념식이 열렸죠. 헬기 한 대가 섬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외국 인사는 단 2명이었죠. 미국 대표와 유엔 옵서버였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죠.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우 제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다시 뵙습니다. 제독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가 앞장섰죠.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바위, 풀, 그리고 작은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죠. 전사자 추모비입니다. 윤지우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이 바다를 지키다 떠난 분들입니다. 비석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외국 이름들도 있었죠. 저는 천천히 비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 리처드 하퍼, 1952년 11월 23일, 동해 상공 전투 중 전사. 제 외삼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 이들을 잊지 않는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년 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이름을 이렇게 만난 건요. 윤지우 제독이 옆에 섰습니다. 하퍼 분석관님의 외삼촌이시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록합니다. 모든 거요. 한국 해병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경례했죠. 저도 경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고 하늘 위로 한국 해군 초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그림자가 섬 위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큰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쇼도 하지 않았죠. 대신 긴 시간과 정확한 기록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희생도, 은혜도 절대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윤지우 제독이 말했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외삼촌께서 지키신 바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독님.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리였죠. 73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이 나라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다시 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섬을 떠나며 창밖을 봤죠. 독도가 점점 작아졌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억했다는 것이었죠. 세상은 그렇게 조용한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뉴스 TV였습니다.